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아까 제목대로 그 화폐 속 인물에 관한 강의인데요. 우리가 화폐 속 인물이라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에 나오는 인물이 5사람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번 제가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여러분 잘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1,000원짜리 지폐입니다. 요것부터 지폐고 이건 동전이고 이건 지폐인데 여기 나오는 인물은 조선 최고의 학자인 이황 선생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 이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5,000원짜리 지폐에는 나오는 인물은 이황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대학자 율곡 이이 선생입니다. 이이 선생이고, 그다음에 이제 10,000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조선 최고의 군주 세종입니다. 세종대왕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50,000원짜리 지폐, 50,000원짜리 지폐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바로 이이의 어머니 되는 신사임당, 사임당입니다. 사임당. 우리가 보통 어느 나라든 그 화폐 속 인물을 정할 때는 그 나라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화폐 속에 등장시킵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3사람이 있습니다. 3사람이 전부 다 화폐 인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달러를 보는데 우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1달러짜리 1달러짜리에 있는 인물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달러짜리에 있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이브레임 링컨입니다. 5달러짜리가 링컨이고, 그 다음에 미국 돈 중에 제일 높은 단위가 이제 100달러짜리인데 100달러짜리에는 미국의 아버지라고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에는 위안화를 쓰고 있는데 중국에 쓰는 모든 돈은 인물이 한 사람은 나옵니다. 바로 중국 인민공화국의 초대 주석이 있던 모택동입니다. 모든 중국의 돈은 오로지 한 사람 인물만 나옵니다. 모택동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 얘기를 하는 중에서 요걸 얘기를 합니다.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인물 이황과 그 이황의 어머니, 오늘 어머니가 어떻게 이황이라는 이런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 지폐를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1,000원짜리 지폐 다 그렇지만은 이건 한국은행에서 발권돼가지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지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기권이 50장 갖고 왔는데 50장이 되려면 여러분 갖고 있는 1,000원짜리 지폐 번호가 1년 번호로 50번까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리는 1,000원짜리 지폐가 오늘 강의할 교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테니까 그 1,000원짜리 지폐를 잘 보시고, 아마 여러분 생전에 이렇게 돈을 깊이 꼼꼼히 본 적이 오늘 아마 처음이거든요. 혹 남았습니까? 예, 여러분이 받은 그 지폐는 여러분 기념으로 여러분이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황인데 이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역사 인물 얘기를 하다 보면 한글로 쓰면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데 한자로 안 쓰면은 뜻이 안 돌아가지고 제가 한자와 한글을 변기하겠습니다. 우선 이황이란 사람, 이황이고요. 호가 퇴계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들? 퇴계. 호가 퇴계고요. 그 초상이 여러분 오늘 드린 거 초상이 바로 퇴계 선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1,000원짜리 지폐 그 놓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그 얘기를 다 할 겁니다. 그 초상이고 선생께서는 1501년에 나셔가지고 1570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여러분들 1,000원짜리 지폐 퇴계 초상 옆에 보면 작은 글씨로 연보가 나옵니다. 1501년, 1570년. 아, 퇴계 선생은 70을 사셨구나. 예, 70을 사셨습니다. 퇴계 선생은 그 아버지가 이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이식이고 어머니가 춘천 박씨입니다. 이 박씨인데 춘천 박씨인데 요 아버지 이식과 춘천 박씨 사이에 칠남 일녀중 막내입니다. 8남매인데 칠남 일녀의 막내다 퇴계 선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계가 태어나자마자 7개월 뒤에 아버지 이식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되는 박씨가 8남매를 키웁니다. 퇴계 선생이 태어난 동네는 안동군 도산면 토계라는 곳인데 토계리라는 동네인데 그 농촌 지역이거든요. 농촌 지역에서 아녀자가 8남매를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퇴계 선생이 제일 막내니까 맞이부터는 이제 어머니를 도와서 일하는데 주로 이제 소를 키우고 그다음에 길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잠을 하고 누에를 치고 그것이 산업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도 자기 철이 들면서부터 형님을 따라서 소를 키우는데 소꼬를 배러 다니고 소몰이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황이 7세 때입니다. 7세 때인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황의 친형이 이해라는 사람인데 그 형님하고 같이 소골 저걸 다리끼를 메고 소골을 배러 갔어요. 배러 갔는데 형님이 소골을 이렇게 베다가 낯을 잘못 놀려서 손을 베게 되는 거예요. 그 손에 피가 나죠. 7살 먹은 이황이 형님이 손에 피가 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황이 형님으로 낯을 달라고 해요. 그러더니만은 자기 옷고름을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그 옷고름을 형님의 손변 부위에다 붕대채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제 형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울면서 돌아옵니다. 어머니 박씨가 깜짝 놀랍니다. 애디가 울고 돌아오고 손에 이렇게 붕대채로 막고 밟고 이랬으니까 뭐 크게 많이 다쳤는가 보다 싶어서 어머니가 확인을 합니다. 풀어보니 염려했던 것처럼 깊이 다치지 않고 가볍게 해서 피가 나서 어머니가 안심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머니가 아들 이황에게 묻습니다. 황아, 형이 낯질을 잘못해서 형이 손을 뺐으면 형이 울어야 되는데 형은 안 우는데 왜 네가 우느냐 이래 물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황이 어머니 형은 울음을 참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7살 먹은 게. 네가 형이 울음을 참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 물어요 어머니가. 네가 그 형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 물어요. 그러니까 이황이 대답하기를 형은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울면은 동생이 내 마음이 아플까 봐 형은 울음을 참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황아, 네 마음이 옷같이 곱구나. 네 마음이 옷같이 곱구나. 너는 앞으로 자라서 이제 관직에 나가야 되는데, 관직에 나갈 때 관직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 관직에 나가면 갈등이 많고 경쟁이 많은데, 그렇게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서는 남하고 경쟁하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관직을 안 나가려면 어머니 그처럼, 아버지처럼 농사일을 계속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관직을 안 나갈 수 없고 관직에 나가들라, 부디 높은 자리에는 올라가지 마라 겁니다. 부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그러니 낮은 자리에 머물러라.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어머니는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 교육학을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아들의 심성을 보고, 그 옷같이 고운 심성이 다칠까 봐 낮은 자리에 머물러라. 그래서 퇴계 선생이 나중에 자기 호를 지을 때, 원래 퇴계 선생이 난 동네가 토계라는 동네입니다. 이 토계라는 동네인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타고난 동네 이름을 따서 호를 지었어요. 옛날 사람들 많이 그랬어요. 율곡 이이도 파주 율곡리 고향 이름을 따서 자기 호를 율곡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퇴계는 토계라고 지어야 되는데, 자기 호를 관직에서 물러나도록 원하는 어머니의 뜻을 담아서 토자를 물러날 태자로 바꾸어 가지고 자기 호를 퇴계라고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퇴계이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계 선생은 어려서부터 남의 아픔을 보면 그것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퇴계 선생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퇴계 선생이 나중에 성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만난 아내가 허시 부인, 김해 허시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허시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처가가 이제 허시인데, 그 퇴계와 허시 부인 사이에서 자녀가 형제가 나게 됩니다. 마지가 준이고 둘째가 채입니다. 준과 채. 둘 형제를 놓고, 이 허시 부인은 둘째를 놓고 27살에 산후통 때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들 형제를 놓고 퇴계 선생의 첫 번째 허시 부인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퇴계 선생의 아들은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준이 이제 커서 이제 20살이 가까이 돼가지고 장가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계 선생이 어디 쪽으로 사돈을 맺느냐 하면, 안동 옆에 보면 봉화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명에 봉화라는 데 있는데, 봉화에서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봉화금씨입니다. 그래, 봉화금씨가 전통적으로 아주 양반 가문인데, 그래서 이 금씨 가문하고 이제 사돈을 맺게 됩니다. 이 금씨 가문하고. 그래서 아들을 이제 금씨 가문의 규수를 맞이하게 돼요. 옛날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옛날 결혼은,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아시다시피 결혼 2번 합니다. 먼저 신랑 집에 가서 결혼식하고, 신부 집에 가서 먼저 결혼식하고, 그 신부를 다시 또 데리고 와서 신부 집에 와서 또 이제 예식을 하고, 그 양쪽 하는 거예요. 그래, 먼저 이제 퇴계 선생이 아들 준을 데리고 사돈집인 금시집에 이제 결혼식 하러 이제 간 거지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사돈 손이 갔는데 금시 가문에서 아무도 접대를 하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양반 가문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이튿날 이제 아침을 조반을 먹고 새로 얻은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이제 안동으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금시 가문에 있는 집안 어른들이 손에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우수수 몰려오는 거예요. 오더니만은 퇴계 선생이 묵었던 방을 비로소 쓸어내고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알은 거예요. 이 결혼은 가문에서 반대하는 것을 사돈이 우겨가지고 했구나.
그러니 검시 가문에서는 퇴계생이 진성이신데 진성이시 쪽을 낮게 보고 집안에서 가문에서 반대를 했는데 사돈되는 사람이 퇴계라고 하는 그 인물의 그 인격을 보고 우겨서 혼인을 해놓으니까 집안 어른들이 손님이 사돈손이 왔는데 아무도 인사하러 안 온 거예요. 그래 이제 떠나니까 지체가 낮은 사람이 왔다 갔으니까 그걸 먼지라도 털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걸레질을 하고 빗질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주 모욕적이죠. 아주 모욕적. 우리 보통 사는 것 같으면 마음이 굉장히 상해가지고 이럴 텐데 퇴계성이 워낙 인품이 고매해서 그런 모욕을 꼭 참고 며느리를 데리고 안동 토계리로 다시 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소문이 이제 퇴계성 가문에 다 퍼진 거예요. 그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가문의 제일 좌상되는 어른이 이거는 우리 진성이 씨를 모욕하는 행위니까 이 혼인을 할 수 없다. 파혼이다. 집안에서 파혼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집안에서 이걸 파혼하라 그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돌아왔고, 근데 퇴계 선생이 파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며느리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친정에. 요즘은 재혼도 하지만 옛날에는 한번 시집 가면은 가서 신랑이 죽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평생 여자가 혼자 수절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퇴계생은 갓 시집 온 검시 며느리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퇴계생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안 어른들에게 가서 이 우리 가문이 이렇게 모욕을 당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그 책임을 묻고 시집 온 며느리는 시집살이 하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간곡히 애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퇴계성이 하도 이제 간곡하니까 집안 어른들이 그에 감동을 받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살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검시 며느리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신랑이 주운이죠. 주운 곁에 묻지 말고 시아버지 곁에 묻어달라. 그래서 이 검시 며느리는 내가 이 가문에 와서 살게 된 것은 시아버지 덕이다. 그래서 지금도 건지산 퇴계성의 묘소 앞에 가면 조그마한 검시 며느리의 무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계 선생은 여러분들 1,000원짜리 지폐를 보시면 여기 이제 이황 선생이고 그 밑에 연보가 1501년, 1570년이 되어 있고 그 퇴계생 옆에 보면 기와집이 하나 보이죠. 요 기와집이 바로 퇴계 선생이 9년 동안 머물러서 공부를 했던 지금 명륜동에 있는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입니다. 여러분들 이 돈이 언제부터 우리가 쓰게 됐느냐 하면 2,000원짜리 이 돈을요 2005년도부터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럼 이 지폐를 쓰게 된 것은 지금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바로 이제 그 퇴계성이 이 성균관에서 과거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9년을 머무릅니다. 과거 또 3번 떨어지고 그래 재수 하느라고 9년 머물러서 퇴계 선생 초상 옆에다가 성균관 명륜당이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명륜당은 여러분들 보시려면 명륜동에 있는 성대를 가시면 그 안에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퇴계 선생이 부인 이제 허씨 부인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박씨 유언을 따라서 관직 생활을 하다가 과거에 붙어서 하다가 조금만 조정해서 갈등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퇴계선생은 사직을 합니다. 임금에게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와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퇴계선생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기회주의자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일하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피한다. 그렇게 욕을 했는데 퇴계선생의 품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런 갈등 구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고향에 내려와 가지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퇴계선생이 관직사를 많이 했던 데가 조선조 명종 때입니다.
명종 임금이 너무너무 퇴계 선생을 좋아한 거예요. 좋아해가지고 이제 관직을 부여하면 조금 있다 또 사편이 오고 고향 간다고 가버리고, 또 조금 있다는 우리 어머니가 편찬해서 간다고 가버리고, 그래 붙잡을 수 없는 이유로 사표를 내니까 임금도 어찌할 수 없이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명종이 늘 퇴계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화서라는 게 이제 조정 왕궁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옛날에는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림을 그렸거든요. 기록을 전부 다 그림으로 남겼어요. 그걸 그림을 그리는 기관이 도화서입니다. 도화서에 이제 화가죠. 화가를 보냅니다. 도산에 보내가지고 내가 퇴계 선생이 왜 그렇게 도산을 좋아하는지 화공이 가서 한번 도산의 전경을 그려오너라. 내가 퇴계가 그리울 때는 그 전경을 보리라. 그래서 화공이 가서 팔폭을 그려와요. 도산을 여러 가지. 그래서 명종 임금께서 그것을 병풍을 만들어 가지고 어전 뒤에다 이렇게 두고서 늘 퇴계선을 그리워하고, 퇴계선이 보고 싶으면 그 도산의 전경을 보고 했는데 도저히 그래도 보고 싶어 안 돼. 그래서 한 번은 명종이 성지, 지금 비서입니다. 요새 말하는 비서관을 도산에 보내가서 내가 벼슬을 내려도 퇴계선이 자꾸 사표를 내는데 아마 퇴계선이 원하는 벼슬을 내가 안 줘서 그런가 보다. 한번 성지가 가서 직접 본인에게 물어보고 오너라. 본인이 원하는 벼슬이 뭔지. 그럼 내가 그걸 하살하겠다. 그래서 성지가 어명을 받고 도산에 와요. 와가지고 그 교지, 어명을 내린 문서가 교지입니다. 교지를 퇴계선 앞에 내놓는 거예요. 전하께서 이렇게 선생님의 원하는 관직을 물어오라고 하는데 선생님 원하는 관직을 여기 적어 주십시오. 정성판서를 원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안 하고 퇴계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촌에 와 있는 늙은이에게 전하께서 이렇게 각별히 사랑하고 관심을 갖니 이걸 내가 거역하면 신하로서의 도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관직을 달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하느냐 하면 청송 군수를 시켜달라 그럽니다. 청송이, 안동에 보면 청송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청송에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주황산입니다. 옛날에 어진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산입니다. 그래서 인자요산이란 말이 논어에 나오는데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퇴계선생님 산이 좋아서 주황산에 가보고 싶어가지고 청송군수를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교재를 가지고 올라가서 임금 밑에 성지가 고하니까 막 청송군수로 부임한 지가 1년밖에 안 돼요. 전임 군수가. 그러니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을 또 교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지가 한 번 더 수고해야 되겠다. 도산에 가서 일지망 청소는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미 전임자가 가 있으니까 이지망을 받아오너라. 청송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원한 데를. 그래서 같이 가요. 가니까 퇴계 선생이 가서 교지를, 그러니까 퇴계선생 가마상하더니만은 어디를 원하느냐 하면은 나를 청송군수가 안 되면 단양군수를 시켜달라 그런다. 단양, 충청도 단양입니다. 그런데 충청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단양입니다. 그래서 퇴계선생이 이제 단양군수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부임을 해가지고 퇴계선생이 그 아름다운 경치를 하나하나 도담산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경치를 보면서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지금의 단양 팔경입니다. 그 단양 팔경 이름을 하나하나 퇴계선생이 직접 붙인 겁니다. 단양 팔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양군수로 부임할 때 퇴계선생은 본처 허시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호래비 신세 때 단양군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양군수로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옛날에는 이제 관에 가면 관에 속해 있는 기생이 있었어요. 그걸 관기라 그래요. 그 관기는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접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관에 속해 있는 기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초봄이 막 되는데 아마 지금 같습니다. 1월 달이 됐는데 관기 중에 이 두양이라고 하는 기생이 뭘 갖고 퇴계 선생이 이제 다른 구수가 사또방에 오느냐 하면 난을 활짝 핀 난분을 들고
사또방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한겨울에 어디서 이렇게 난을 피웠느냐, 또 이걸 어떻게 너희들 그걸 갖고 왔느냐, 연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양이가 뭐라 그러냐 하면 선생님을 배우니 선생님의 인품이, 우리가 사군자라 그래요. 사군자라 했어요. 사군자가 매난국죽입니다, 여러분들. 매화, 두 번째가 난초, 그다음에 국화, 네 번째가 대나무. 그걸 매난국죽이, 그것이 선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이 매난국죽. 근데 선생님을 배우니 선생님의 인품이 이 매난국죽 중에서 가장 초봄에 피는 매화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겨울 내내 방 안에서 물을 줘서 꽃을 피워가지고 선생님 방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계 선생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난초를, 매화를 초봄에 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양이를 데리고 그 단양 팔경을 유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퇴계생의 친형이, 퇴계생보다 미리 과거에 붙어가지고 이해인데 충청도 관찰사가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부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퇴계생은 단양 군수인데 형님은 충청도 관찰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형님은 도지사가 됐고 충청도, 자기 동생은 지금 군수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계생이 바로 임금에게 사직 상소를 냅니다. 사표를 냅니다. 그 임금이 깜짝 놀랐어요. 왜 사표 내느냐? 형님이 충청도 관찰사로 되어 오면 동생은 마땅히 사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종이 뭐랬냐면, 형은 형의 관찰사의 역할을 하고 너는 단양군을, 고을을 다스리면 되는데 왜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퇴계성이, 물론 형님은 관찰사 일을 하고 소신은 단양 일을 본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생각하길래 형과 아우가 상하 관계로 있는 것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표를 내요. 할 수 없이 이제 임금도 사직을 받게 되는데, 그 사표를 내면서 단양 고을을 떠날 때 퇴계 선생이 두양이가 갖고 온 매화, 두양이가 보니까 요것만 개나리 보침에 짊어지고 단양 고을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우리 지폐에 보면 요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요 집 위에 보면 매화꽃이 만발해 있죠. 이게 두양이 매화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와가지고 나중에 퇴계생이 도산으로 돌아올 때도 이 매화를 그대로 갖고 도산에 옵니다. 나중에 퇴계생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이 매화분에 물을 주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게 퇴계생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산서원에 가면은 온 천지 다 매화를 다 심었어요. 물론 그때 매화는 아닙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서 그또 새끼 해가지고 내려왔지만은, 어느 날 두양이가 아침에 물을 기를 우물에 갔더니, 이게 야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한 걸 봅니다. 그래서 두양이가 깜짝 놀랍니다. 무슨 불길한 일이 있는가. 아니나 다를까 그날로 퇴계생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양이는 퇴계생이 없는 세상에 내가 혼자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두양이가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호를 가면은 충주호 이렇게 유람선이 이렇게 도는데, 유람선 이렇게 돌다 보면 그 이제 뷰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두양이 묘소입니다. 그 두양이 묘가 원래는 충주호를 만들 때 그게 물에 잠기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퇴계생과 인연이 있는 여인의 무덤을 물에 잠길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 무덤을 옮겼어요. 물이 안 찰 수 있는 조금 높은 곳으로 옮겨놨는데, 그것이 충주호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두양이 묘소입니다라는 게 안내를 해줘요. 지금도 퇴계 선생 후손이 지금 17대 후손이 지금인데
17대 후손이 인데 그 17대 후손이 이제 이치혁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공주 사대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손들이 해마다 자기 선조 퇴계 선생 묘소를 벌초를 할 때면 잊어버리지 않고 뒤향리 묘소를 지금까지 500년 동안 이어오면서도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이 조선 학문이가 학자라 그러면 조선 시대에는 학문을 뭘 했을까? 그런데 조선 시대는 오늘날처럼 학문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학문이 하나뿐이었어요. 그걸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성리학. 여러분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인데 이 성리학의 이 성은 여기 이제 한자로 보면 여기 왼쪽이 이게 마음신변입니다. 여기 마음신변이고 그 옆에 붙은 게 날생자거든요. 타고난 마음을 성이라 그럽니다. 그게 우리말로 품성성자입니다. 요걸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성선설이다 그래 부르고요. 아니야, 인간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 그걸 성악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아마 우리 성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서 이것만 연구해요. 그래서 성리학으로서 이제 퇴계 선생은 최고의 학자가 됐는데 퇴계 선생이 길러낸 학자가 300명이 넘고요. 300명 중에 우리가 제자를 가장 많이 키웠던 공자입니다. 공자님은 제자가 3천입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이 좁은 조선이니까 300명을 키웠고요. 그 중에 주로 이제 정성 장관, 요새 판서 벼슬 자리에 오른 제자만 해도 10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이 있는 70년 사는 동안에 조선의 거의 모든 인물들은 거의 다 퇴계의 제자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정도로 영향을 미쳤고, 나중에 퇴계학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그 이제 성리학의 기초를 이루었고요. 지금 퇴계학 연구소가 미국 하버드대부터 비롯해가지고 세계에 20곳이 넘습니다. 퇴계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한다. 그래서 오늘날 K-컬처가 온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 밑바닥에 또 우리 IT 산업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달해가고 우리의 그 디지털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 바탕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두철미한 이 유교 사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배움입니다. 배움, 학입니다. 이 학, 배움. 이게 이제 그래서 공자 사상이 대표적으로 지킨 게 논어인데 논의 첫 소절이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은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치동에 여기 막 학군이 형성이 되고 뭐 학원이 모이고 다 그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대학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 DNA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과학의 선도를 이루어가는 밑바탕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한 사람도 똑같아. 자식 교육시키는 데는 예외 없어요. 똑같이 대치동 가고 뭐 나가 학원 보는 난리거든요. 오로지 공부하지 공부에 진흙이 들었어요. 우리 한민족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속담에도 자식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는 속담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성리학으로서 이제 퇴계 선생이 이루어서 우리 조선 500년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됐습니다. 퇴계 선생이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70대가 돌아가시는데 워낙 퇴계 선생은 이 학문의 깊이 심취해서 그런지 당신께서 돌아가실 날짜를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제자들 보고 내가 5월 뭐일 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몇월 며칠 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깔려줬는데 이제 그 날짜가 다 왔어요. 근데 퇴계생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목욕 재개하시고는 그 매화분에다가 물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 돌아가시는 그런 날 또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매화분에 물을 주시거든요. 그 제자들이 모여서 335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 돌아가신다 그런 날짜 아니냐고. 자기들끼리. 그걸 퇴계생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는 퇴계생이 다 제자들 방으로 모이라 겁니다. 보고 나서는 내가 오늘 아마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내가 눕지 않고 죽고 싶다.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병들어 누워 눕지 않고 죽고 싶은데 이제 죽는 순간이 되면 사람의 기력이 빠져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지탱을 못하잖아요. 그런 형편이 되거들랑 그 자네들이 제자들이 나를 벽에 기대게 하고 옆에서 내 몸을 부축을 해서 나를 임종하도록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랍에 준비해 놓은 걸 하나 꺼내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죽거들랑 비석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내 비석을 세우라 합니다. 9자인데요. 이렇게 새기라고 그랬어요. 여기 9자인데요. 퇴도 만은 진성 이공지묘라 이렇게 했는데요. 퇴도는 도산으로 물러났다는 것이죠. 관측 물러나서 만은 요 늦을 만점다. 늦은 말년에 언둔해서 지냈다. 숨어 지냈다. 관직에서 물러나서 숨어 지냈던 진성이공 자가 진성이십니다. 진성이시 무덤이다. 이렇게 해서 내 비석에다가 이렇게 세워놔라. 지금도 비석이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 근데 이걸 딱 내놓으니까 퇴계성의 제자 중에 아주 이 뛰어난 학자 중에 기대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 아는 사람은 알 텐데 고봉 기대성. 기대성이가 딱 선생님이 그동안에 평생에 이룬 학문적 업적이 얼마나 많으며 관직으로 임금으로 받은 교지가 얼마며 그 많은 기록물이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 일반 평민의 죽음처럼 이렇게만 쓰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퇴계선생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만약 이거 안 쓰고 죽었으면 그대들이 내 비문을 쓸 텐데 그대들이 내 비문을 쓰면은 나를 과장해서 쓸까 우려돼서 과장할까 우려돼서 퇴계성이 평생을 생활 신조로서 지켰던 게 두 가지 글자인데요. 하나가 경입니다. 공경 경자 경입니다. 성김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제자들을 고향으로 보낼 때도 제자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옛날 제자들은 저보다 나이가 일찍 장가를 가서 고향에 처자식을 두고 이제 와서 공부를 했는데 제자들이 일주일 이렇게 발미를 줘서 다녀오라 그러면 일주일도 못 채우고 5일 만에도 오고 4일 만에도 오는 거예요. 자기 처자식을 하고 만나는 시간보다도 선생님이 그리웠어. 그리고 그 선생님과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도산을 떠나면서 몇 번을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대해서도 지극정성으로 섬긴 거예요. 우리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사상과 아주 맥을 같이 합니다. 섬김입니다. 이 경이고 두 번째가 겸입니다. 겸. 우리 겸손할 겸자입니다. 이걸 보면서 알죠. 퇴계생은 끊임없이 자기가 그런 대학문의 경지에 이르렀어도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는 이것도 우리 기독교 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때는 뭐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할 수 없었지만은 하여튼 경과 금을 삶의 신조로 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 만약 내가 죽었다는 것을 조정에 알면 임금이 그때는 선조 때 돌아가십니다. 활동은 명종 때 하고 돌아가실 때는 선조 5년에 돌아가시는데 전하께서 3일간 모든 휴무를
옛날에 정성이나 이런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그 애도 기간으로 3일, 5일 이렇게 휴무를 정합니다. 율곡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율곡은 선조 때 돌아가셨는데 율곡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선조 임금은 임금이 상복을 입어요. 6개월을. 우리 역사에 일반 백성이 죽었는데 임금이 상복을 입는 게 율곡은 처음입니다. 그 얼마나 아까운 인재였는가. 또 율곡은 일찍 죽었어요. 47에 죽었어요. 그래 그 얼마나 애절함이 컸으면은 대성통곡을 하고 상복을 입었어요. 그제 퇴계 선생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죽었다 그러면 전하께서 아마 애도 기간으로 공휴일로 하라고 할 텐데 조정에다가 고인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전하라. 그러면서 선생이 평소 수의를 입히지 마라. 내 입던 이 평상복으로 장례를 치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조정에서 이황성에게 어떤 관직을 추사하느냐 하면 영의정을 추사합니다. 자, 이제 1000원짜리 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00원짜리 뒷면에 시간이 지금 돼서 제가 12시 반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요 뒷면에 요거는 여러분들 이게 산수화입니다. 요 산수화를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그린 그림이냐 하면은 조선 최고의 문인 화가인 겸재정선의 작품입니다. 정선의 정선이고 호는 겸재죠. 겸재정선이 그린 작품인데 산수화죠. 이 산수화가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이 그림의 제목이 개상정거도라는 그림이에요. 개상정거도라는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뒤에 가만히 보면 요 한가운데 집이 한 채 있어요. 조그마한 게 보이나요? 예. 원래 도산서원이 있기 전에 있었던 서원이 개상서당입니다. 개상서당. 그래 겸재가 요 개상서당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린데 그래서 개상 계곡 위에서 이 정거란 것은 편안히 쉰다는 말입니다. 계곡 위에서 편안히 쉬는 그림이다. 여기 여러분들 집 안에 보면 노파가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 노파가 바로 퇴계 선생을 상상한 겁니다. 겸재하고 퇴계는 연대 차이로 17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겸재는 영조 때 사람이에요. 퇴계는 명종 때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겸재는 퇴계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퇴계 선생이 개상서당에서 이렇게 편안히 학문을 하고 또 사색을 하고 이랬겠구나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요게. 근데 요 그림이 지금 이제 현재 요 개상정거도 여러분 요 그림이 보물 58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물 585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그림이 2012년 얼마 안 되죠. 2012년이면은 지금부터 한 14년 전밖에 안 되죠. 2012년에 이 개상정거도가 경매에 나왔어요. 그림이 경매시장에 나왔어요. 나왔죠. 낙찰이 됐는데 요 그림이 얼마에 낙찰? 35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요 그림이 지금은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00원짜리 지폐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퇴계의 삶을 전부 다 여기 담고 있다. 퇴계의 초상과 그 다음에 퇴계성이 학문을 했던 성경만과 퇴계가 인연이 있었던 매화와 퇴계에 이어서 그 뒤에 170년 뒤에 퇴계의 삶을 하나의 그림으로 남겼던 겸재정선의 산수화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1000원짜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계성이 나중에 그래요.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은 일생 사시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근데 저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다. 어머니 춘천 박씨 영향. 그럼 한마디 더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문자를 모르는 여인이었다 그래요. 글을 모르는 여인. 그런데 퇴계 선생이 어릴 때 그 심성을 보고 인생에 대한 정확한 코칭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인물로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1,000원짜리 하는데 혹시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이제 세계 화폐 속의 인물 5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차례대로. 근데 이제 오늘은 교재를 요걸 1,000원씩 나눠줬었는데 나중에 10,000원짜리 하거나 50,000원짜리 하려고 그러면은 그 교재 값을 제가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돈을 볼 때 그냥 우리는 무관심하게 이렇게 쓰지만 이 속에 우리의 압축된 역사가 이렇게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강의를 들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좋은 기념품으로 간직하면서 오래오래 여러분들 제 얘기를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인데도 무조건 남보다 앞서가라고 교육하지 말고 경쟁 자꾸 부추기는 그런 사회 풍조에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좀 지혜로운 어머니 상, 아내의 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퇴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